아이고 쯧쯧. 이래서 거지 핏줄은 절대 못 속인다니까. 7살 손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시어머니가 독이 잔뜩 올라 악을 썼습니다. 엄마앙.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종아리엔 뻘겋게 피가 흐르고 있었죠. 내년이 감히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이 지저분한 것들.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내쫓아. 덩치 큰 경호원들이 며느리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문 밖으로 질질 끌고 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저택 철문이 벌컥하고 활짝 열렸습니다.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은 다름 아닌 검은 세단 5대. 그리고 차문이 열리더니 어머나 평생 국밥집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던 줄 알았던 친정엄마가 떡하니 걸어 나왔습니다. 친정엄마는 무서운 얼굴로 전화기를 귀에 딱 대더니 서늘하게 딱 한마디를 던졌죠. 김비서 나다. 박씨 건설에 들어간 우리 엄 지금 당장 단돈 1원까지 싹 다 회수해버려. 세상에 그 전화 한마디에 아주 떵떵거리며 잘나가던 시댁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무너집니다. 도대체 이 구분 등의 초라한 노파, 진짜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며느리를 벌레 취급하며 짐승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니, 그 여자의 끔찍한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가정에 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대저택의 넓은 마당을 훑고 지나가던 오후였습니다. 서지우는 부엌에서 벌써 5시간째 허리 한번 못 펴고 있었어요. 칠순 잔치에 온다는 손님이 100명이 넘는다니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어휴, 이 접시들 좀 날라줘요. 지훈이 가사도우미를 향해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콧방귀뿐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제가 왜요? 도우미가 손톱을 매만지며 지훈을 위아래로 훑쳤어요. 거실 소파에서는 남편 박민호가 골프 잡지를 넘기며 하품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지금 쉬는 거 안 보여. 민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때 2층 계단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최명희였죠. 명희는 지훈이 정성껏 담아둔 접시를 슬쩍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음식이니 개밥이니? 어머니, 손님상에 맞춰서 정갈하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희가 접시를 손등으로 밀어버렸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천박한 게 손끝까지 천박해. 그 거지 같은 친정에서 뭘 배웠겠니?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주워 담았어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7살 수아였죠. 엄마. 수아가 엄마에게 달려가려다 그만 발이 엉켰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도자기 장식장을 손으로 짚은 게 화근이었어요. 기우뚱하던 도자기가 바닥으로 굴러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조각 하나가 튀어 수아의 종아리를 스쳤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죠. 수아야.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는데 명희의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수아가 뺨을 맞고 바닥에 나뒹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도자기가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역시 거지 핏줄은 못 속인다니까. 명희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지우는 그제야 무언가가 안에서 뚝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는 수아를 끌어안고 피 흐르는 종아리를 손수건으로 꾹 눌렀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희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뭐야, 인연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애가 다쳤어요. 피가 나잖아요. 어디서 대들어. 여봐라, 이 모녀 당장 끌어내. 명희가 손짓하자 경호원 둘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거친 손이 지훈의 양팔을 붙잡고 현관 쪽으로 끌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세단 5대가 마당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끼익하는 급브레이크 소리가 연달아 울렸죠.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20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저택 입구를 에워쌌어요. 명희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저것들은. 중앙 차량의 뒷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내려선 사람은 뜻밖에도 지훈의 친정어머니 김말순이었어요. 평생 국밥집 주방에서 낡은 앞치마만 두르던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치고 등을 꼿꼿이 편 채 걸어왔어요. 지훈조차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이 비서가 건넨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박씨 건설에 물리너음, 지금 당장 전부 회수해. 단 한마디였어요. 전화를 끄는 말순이 경호원들을 밀치고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수아와 지훈을 두 팔로 감싸 안았죠. 어디서 굴러먹던 식당 아줌마가 남의 집에서 행패야. 명희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말수는 대답 대신 명희를 지그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명희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잦아들었습니다. 내 손녀 뺨을 때린감.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 기다려. 말순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에 깔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허둥지둥 회사에 전화를 돌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비명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어음이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뒤집혔어요. 민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툭 떨어졌습니다. 말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아를 안은 채 문으로 향했어요. 지훈도 얼떨떨한 얼굴로 어머니의 넓은 등을 따라 걸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사시나무처럼 떠는 명희와 민호만 남았죠. 검은 세단 행렬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이 바깥 세상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내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죠. 지우는 그 광경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다 뭐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수아, 상처부터 봐야지. 말순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수아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고 나서야 말순은 지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두꺼운 책들이 벽을 가득 메운 방이었죠. 엄마, 이제 말해줘.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말이다. 옛날에 명동 바닥에서 돈놀이 좀 했다. 돈놀이? 사채? 그것도 아주 큰 사채. 전국에 안 닿는 데가 없었어. 지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국밥이나 말던 어머니가 지하 세계의 큰 손이었다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숨어 살았어? 너 하나 평범하게 살게 하려고.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 딸까지 그 바닥 물 먹이긴 싫었다. 그래서 등 굽히고 앞치마 두르고 살았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주방 보조라며 무시당하던 어머니의 굽은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였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미안해. 미안하긴. 네가 뭘 잘못했다고. 말순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같은 시각 박씨 건설 본사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채권단과 하청업체 사장들이 몰려와 삿대질을 하고 있었죠. 내 돈 내놔. 우리 직원들 월급은 어쩔 거야. 명희와 민호가 로비로 뛰어들었지만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래? 명희가 임원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사모님, 그 사돈어른이 명동 김 여사님이랍니다. 임원의 말에 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동 김 여사라니. 그게 누군데? 모르셨어요. 이 바닥에서 그 이름 모르면 간첩입니다. 전설이에요, 전설. 명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개식당 아줌마인 줄 알았던 사돈이 그런 인물이었다니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엉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못 당하지. 내가 누군데? 명희가 이를 악물며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금박이 번쩍이는 명함이었죠. 수년간 뒷돈을 대주던 정계거물, 장 의원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장 의원님, 저예요. 박씨 건설 최명희.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급한 일이라서요.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명희가 다급하게 사정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총선 자금 2배로 얹어드릴게요. 그러니 그 여자 좀 손봐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2배라 좋습니다. 명동 김 여사라 오랜만에 재밌겠군요. 장 의원의 목소리에 능글맞은 웃음이 섞였습니다. 제 사람들 풀어서 그 여자 돈줄부터 훑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명희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어요. 한편 안가의 서재에서는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쪽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댔거든. 장 의원 말이냐? 말순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뻔하지. 그 정도 회사가 그냥 컸겠니? 다 뒷배가 있는 법이야. 말순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싸움이 시작됐구나. 우리 수아 뺨 한 대 값이 얼마나 비싼지 보여줘야지. 창밖으로 늦가을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굽은 듯 고든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 의원의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어요. 말순이 조용히 굴리던 유통창고와 사무실들이 하나둘 발각됐죠. 어느 새벽 무장한 수사관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말순의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맞서려 했어요. 물러서라. 다 내려놔. 말순이 무전기에 대고 낮게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당하실 겁니까? 내 딸이랑 손녀가 다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순순히 내줘. 사내들이 이를 갈며 파이프를 내려놨어요. 수사관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서버를 통째로 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지우는 가슴이 미어졌죠. 엄마가 평생 일군 걸 나 때문에. 괜찮다. 물건은 또 만들면 돼. 사람이 먼저지. 말수는 오히려 딸을 다독였어요. 그날 저녁 안가 진입로에 요란한 경적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불량배 10여 명을 끌고 찾아온 거였죠. 메가폰을 든 민호가 악을 썼습니다. 서지훈, 수아 내놓고 무릎 꿇어. 안 그러면 장모님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인간이 끝까지. 말순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다 뒤집었으마. 조세 모시기,
그거 내가 자수하면 되잖니. 엄마 무슨 소리야. 너랑 수아만 무사하면 돼. 이거 받아둬라. 말순이 낡은 열쇠 하나를 딸의 손에 쥐어줬어요. 옛날 국밥집 주방 바닥에 숨겨둔 게 있다. 급하면 그걸 찾아. 지우는 열쇠를 꼭 쥐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죠. 박민호. 목소리 한번 크네. 지훈이 얼음장 같은 얼굴로 마당에 섰습니다. 뭐야. 안 무서워. 무서워야 할 사람은 너야. 지훈이 한 발짝 다가서자 민호가 슬금슬금 물러났어요. 민호가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죠. 불량배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짓눌렸습니다. 경호팀장이 민호의 팔을 꺾어 경찰에 넘겼어요. 나,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민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어요. 장 의원이 언론에 자료를 뿌린 겁니다. 말순이 악질 사채업자로 명의 일가가 선량한 피해자로 둔갑했죠. 기자회견장에 선 명의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흑흑. 지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순 없어. 문득 손안에 낡은 열쇠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택 서재의 비밀 금고도 생각났습니다. 수년간 그 집을 쓸고 닦던 지훈이었죠. 고장난 센서가 어디 있는지, 사각지대가 어딘지 훤히 꿰고 있었어요. 민호는 유치장에, 명희는 외출한 틈을 노렸습니다. 비 내리는 밤 지우는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쓰고 저택 뒷담을 넘었어요. 카메라를 피해 배관을 타고 올라 서재 창문을 열었죠. 숨을 죽이고 책장 뒤 금고 앞에 섰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명희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겁니다. 지우는 재빨리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명희가 비틀거리며 금고 앞으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여보세요. 아유, 그 여자 이제 끝났다니까. 명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이 번호가 뭐였더라? 장 의원 처음 만난 날짜에 우리 영감 생일 붙이면 되지. 커튼 틈으로 지켜보던 지훈의 눈이 번뜩였어요. 명희의 손가락 움직임과 입모양을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 또렷이 박혔죠. 이윽고 명희가 통화를 마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훈은 지체 없이 금고로 다가가 방금 본 번호를 눌렀어요.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검은색 저장 장치 하나가 놓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재 불이 확 켜졌어요. 보석금으로 풀려난 민호가 젖은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온 겁니다. 지우는 숨을 삼키며 책상 아래로 몸을 말았습니다. 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책상 주위를 서성였어요. 지우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민호가 서랍을 열려고 의자를 빼는 찰나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대기하던 경호원이 창문을 깬 거였죠. 뭐야, 이건 또... 민호가 욕을 내뱉으며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틈에 지우는 창문을 넘어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폭우를 뚫고 안가로 돌아온 지우는 곧장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낯선 암호창이 떴어요. 3번 틀리면 모든 게 지워진다는 경고까지 붙어 있었죠. 이걸 어떻게 풀어? 막막함에 벽을 짚던 순간 어머니가 준 낡은 열쇠가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밤길을 달려 철거를 앞둔 옛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먼지 쌓인 주방 구석, 열쇠에 맞는 바닥 타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낡은 무선 호출기,
삐삐 하나와 쪽지가 있었죠. 쪽지에 적힌 번호로 공중전화를 걸어 신호를 보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사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이 남긴 신호를 받고 왔습니다. 사내가 후드를 벗으며 말했어요. 저는 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사님께 목숨을 비쳤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풀 수 있어요? 강 대표가 저장 장치를 받아들며 씩 웃었어요. 이런 거 푸는 게 제 밥벌이입니다. 강 대표는 낡은 식탁 위에 장비를 척척 펼쳐놨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놀림이 눈으로 좁기 힘들 만큼 빨랐어요.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옆을 지켰죠. 이거 군대에서 쓰는 급이네요. 아주 단단히 잠가놨어. 풀 수 있어요. 제가 누굽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띠릭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긴 폴더가 활짝 열렸습니다. 됐다. 강 대표가 나지막이 내뱉었어요. 화면에 뜬 파일들을 본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의가 장 의원에게 건넨 검은 돈의 흐름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뇌물을 주고받는 현장 사진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장 의원이 국세청 간부를 다그치는 통화 녹음까지 나왔습니다. 그 명동 여자 무조건 잡아넣어. 알겠나? 녹음 속 목소리가 또렷했죠. 이거면 완벽하네요. 지훈의 눈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강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장 의원 소나기에서 조용히 묻히겠죠. 그럼 어떡해요? 온 세상이 다 보게 만들어야죠. 빠져나갈 구멍을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두 사람은 곧장 안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실 탁자에 지도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어요. 마침 명의가 특급 호텔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연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정관계 인사들을 죄다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저 파티장을 노립시다. 강 대표가 손가락으로 호텔을 짚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 연회장은 바깥 인터넷이 아예 안 통해요. 안에서 직접 손을 대야 합니다. 지훈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그 칩인지 뭔지 제가 꽂을게요. 위험합니다. 경우가 삼엄할 텐데. 강 대표님, 제가 그 집에서 몇 년을 일했는지 아세요? 지훈의 눈빛이 서늘했어요. 사람들은 저 같은 종업원은 쳐다도 안 봐요. 투명 인간이거든요. 강 대표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신호는 제가 잡을게요. 며칠 뒤 폭로 작전 당일 저녁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찼어요. 정계 거물과 언론사 간부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꽃을 피웠죠. 강 대표는 호텔 건너편 주차장에 밴을 세워두고 대기했습니다. 여러 대의 화면 앞에서 신호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지훈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상태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유니폼을 입은 채 직원 통로를 지났죠. 고개를 푹 숙이고 존재감이라고는 없는 걸음걸이를 연기했어요. 쟁반을 들고 보안 구역으로 다가서자 경호원이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나? 주방에서 서버실에 물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지훈이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호원은 지훈을 한번 훑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잔심부름꾼이구먼. 빨리 갔다 와. 투명인간 작전이 통한 거였죠. 순찰 교대 시간을 노린 지훈은 복제한 카드로 서버실 문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인 단자에 작은 칩을 꽂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밴 안의 강 대표 화면에 연결 성공 표시가 떴어요. 됐다. 이제 다 내 손안이야.
강 대표가 조명과 음향, 대형 화면의 통제권을 전부 손에 쥐었습니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달았죠. 단상에 오른 장 의원이 축사를 시작했어요. 박씨 건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명희와 민호는 맨 앞자리에서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 의원이 건배를 청하려 잔을 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연회장의 모든 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이 내려앉았죠. 뭐야, 정전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대형 화면이 스스로 켜졌어요. 화면 가득 명희와 장 의원의 은밀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목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죠. 이어서 검은 돈의 흐름이 그래프로 떠올랐어요. 말순을 죄인으로 몰려던 통화 녹음까지 연달아 재생됐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초대받은 정치인들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기 바빴어요. 당장 꺼. 전원 내리라고. 명희가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 스탠드를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가 시스템을 꽁꽁 잠가버려 화면은 계속 돌아갔어요. 영상은 호텔 밖 대형 전광판에도 그대로 나갔습니다. 길 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 대표의 제보를 받고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죠. 장 의원, 최명희, 뇌물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을 채웠어요. 종업원 유니폼을 입은 지훈이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끌려가는 명희의 앞을 조용히 막아섰죠. 거지 같은 친정에서 배운 게 이런 거예요, 어머니. 지훈이 명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명희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민호 역시 비상구로 도망치려다 붙잡혔죠. 배난의 강 대표가 노트북을 덮으며 통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호텔 로비를 당당히 걸어 나오며 참았던 숨을 길게 뱉었어요. 밤하늘에서 시원한 빗방울이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문 일면과 뉴스 특보가 온통 그 사건으로 도배됐어요. 건설사 회장 일가와 정계 거물이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박씨 건설 결국 부도. 회장 일가 줄줄이 구속. 앵커의 목소리가 안방마다 흘러나왔죠. 집중 포화를 맞은 회사는 주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몰려드는 빚쟁이들 앞에서 회사는 끝내 문을 닫았어요. 명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저택도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번쩍이던 외제차들도 줄줄이 경매에 붙었죠. 한가문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간신히 풀려난 민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몰래 만나던 여자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틈으로 싸늘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자기, 나 이제 어떡해. 회사가 다 날아갔어. 뭐? 빈털터리가 됐다고. 잠깐만 있게 해줘. 응. 미쳤어. 돈도 없는 남자를 내가 왜 껴안고 살아. 여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짐가방이 툭 날아왔어요. 2번 다시 오지 마. 민호는 복도에 주저앉아 멍하니 가방을 바라봤죠.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며칠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담담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강 대표가 모아준 증거들이 판사 앞에 놓였죠. 민호의 바람기와 도박빚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판결은 지훈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수아의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지훈에게 돌아갔죠.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알거지가 된 민호가 법정 복도에서 지훈을 붙잡았어요. 지훈아, 나 좀 봐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이거나, 제발,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수아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 지훈이 싸늘한 눈으로 그 손을 뿌리쳤어요. 넌 아빠 자격도 없어.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누명을 벗은 말순과 강 대표, 그리고 수아였어요. 엄마. 수아가 꽃다발을 안고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지훈은 딸을 꼭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죠. 수고했다, 우리 딸. 말순이 지훈의 등을 다독였어요. 세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볕이 잘 드는 집이었죠. 주말 저녁이면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어요. 강 대표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죠. 이야, 사장님 고기 굽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강 대표가 너스레를 떨었어요. 자꾸 사장님이래. 그냥 지훈 씨라고 불러요. 지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수아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죠.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댁 좁은 부엌에서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눈물 젖은 밥을 삼키던 그날들이 아득했죠. 엄마, 왜 울어? 수아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래. 지훈이 딸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말순도 흐뭇한 얼굴로 딸과 손녀를 바라봤죠. 평화로운 저녁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민호였습니다. 그마저 돈이 떨어져 쫓겨난 신세였죠. 민호는 모든 게 지훈 탓이라며 이를 갈았어요. 내 인생을 저 여자가 다 망쳤어. 퀭한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민호는 상가에서 낡은 승합차 한 대를 훔쳤어요. 수아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뒀죠. 며칠 밤낮을 차 안에서 지내며 아이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머릿속엔 끔찍한 계획이 자라고 있었어요. 수아를 이용해 큰 돈을 뜯어내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돈으로 몰래 나라를 뜰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치원이 숲속 놀이터로 소풍을 간다는 걸 알아냈어요. 민호는 노란 통학버스를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재단 서류를 검토하던 지훈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저 원장인데요. 수아가 안 보여요. 지훈의 손에서 만년필이 툭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뜨지 않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아 어딨어? 우리 애 어딨냐고. 수화기 너머로 입이 막힌 수아의 흐느낌이 들려왔죠.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조용히 해. 민호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일 자정까지 50억 준비해. 사과 상자에 담아서. 돈 줄게. 얼마든지 줄게. 애만 무사하게 해줘. 경찰에 신고하거나 딴짓하면 애 데리고 바다로 뛰어들 거야. 말을 마친 민호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하지만 이내 입술을 꾹 깨물었죠. 피가 배어나올 만큼 세게 물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찾아야 해. 지훈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곧장 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대표님, 수아가 납치됐어요. 민호 짓이에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무데도 움직이지 마세요. 말순이 고용해둔 경호팀 10명도 급히 소집됐어요. 10분 만에 도착한 강 대표가 거실에 장비를 펼쳤습니다. 민호가 쓴 대포폰 신호부터 잡겠습니다. 키보드 위로 손가락이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지우는 경호팀장과 지도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죠. 이 근방에 숨을 만한 폐건물이 어디예요? 화성 쪽에 버려진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그때 강 대표가 소리쳤어요. 찾았습니다. 번호판을 진흙으로 가렸는데 승합차 맞아요. 화면에 검은 승합차의 위치가 떴습니다. 인적 끊긴 화성 외곽의 폐화학 공장이었죠. 저기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어요.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 던지고 활동하기 편한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걸치고 방탄조끼 지퍼를 목까지 올렸죠. 안 된다. 위험한 일은 사람들 시켜라. 말순이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이번만큼은 내 손으로 지킬 거야.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순은 딸의 눈빛에 더 말리지 못했어요. 지훈은 신문지를 채운 가짜 돈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밟으세요. 검은 차 세대가 빗길을 가르며 폐공장으로 내달렸어요. 녹슨 철문 안쪽, 수아는 쇠기둥에 묶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변에 기름통을 늘어놓고 라이터를 만지작거렸죠. 초조하게 밖을 살피는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지훈 일행의 차가 철문을 들이받으며 들이닥쳤습니다. 강렬한 불빛이 공장 안을 사방에서 비쳤죠.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불 지른다. 민호가 수아의 목에 날 선 칼을 들이댔어요. 경호원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공장 안을 짓눌렀죠. 지훈이 홀로 차에서 내렸어요. 가짜 돈가방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민호, 돈 여기 있어. 수아나 줘. 지훈이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지퍼를 살짝 열었어요. 위에 깔린 진짜 지폐 뭉치가 불빛에 번들거렸죠. 민호의 눈이 순간 돈가방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어요. 깨진 천장 창문으로 작은 물체 하나가 소리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강 대표가 밖에서 조종하는 드론이었죠. 드론이 민호의 머리 위 사각지대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눈부신 섬광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번쩍 하는 빛과 함께 귀를 찢는 소리가 터졌어요. 으악! 내 눈. 민호가 눈과 귀를 감싸며 휘청거렸죠.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달려들어 민호의 손목을 발로 걷어찼어요. 칼이 허공으로 튕겨 날아갔죠. 동시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민호를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수아야. 지훈이 딸에게 달려가 결박을 뜯어냈어요. 엄마. 수아가 울음을 터뜨리며 지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훈은 딸을 터질 듯이 끌어안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잖아. 지훈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짓눌린 민호가 발버둥 쳤어요. 돈 내놔. 저거 내 돈이야. 피 묻은 손을 가방 쪽으로 뻗었죠. 하지만 경호원의 무릎에 눌려 꼼짝도 못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다가왔습니다. 강 대표의 연락을 받은 경찰 특수대가 폐공장으로 들이닥쳤어요. 박민호, 납치하고 사람 죽이려 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수갑을 채웠죠. 저 돈 내 거야. 저 여자가 다 뺏어갔다고. 민호가 악을 쓰며 끌려나갔습니다. 지우는 수아를 안고 구급차에 올랐어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독였죠. 무서웠지. 이제 다 끝났어. 멀어지는 호송차를 바라보는 지훈의 눈에는
미련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후련한 해방감만이 가득했어요. 며칠 뒤 민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죠. 피고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선고가 떨어지자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지훈 쪽을 힐끔거렸죠. 하지만 지훈은 그 얼굴을 2번 다시 보지 않았어요. 이 일을 겪으며 말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음지에서 벌어들인 돈의 업보를 이제는 끊어내기로 한 거죠. 딸에게 깨끗한 미래만 물려주고 싶었어요. 말수는 큰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세금 덜 낸 거 국세청에 다 털어놓을란다. 회장님, 벌금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상관없어.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 거야. 말수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바꿔온 사업체의 지난 잘못을 스스로 신고했어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냈죠. 남은 재산은 죄다 떳떳한 법인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깨끗한 돈이 됐어요. 지우는 그 깨끗해진 돈을 모두 털어 재단을 세웠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성들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돕는 곳이었죠. 이름은 세봄복지재단이라 지었어요. 출범식 날 지우는 기품 있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강당에 잔잔히 퍼졌어요. 그런 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강 대표도 재단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보통신교육센터의 상임 이사를 맡았어요. 지훈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준 거죠. 단상에서 내려온 지훈에게 강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다 강 대표님 덕분이죠. 이제 사장님 소리 안 하네요. 강 대표가 지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단순한 은인과 조력자를 넘어선 감정이었죠. 재단은 나날이 자리를 잡아갔어요. 미혼모를 위한 일자리 교육과 보육시설을 갖췄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어요. 지우는 이사장실 서류를 덮고 수수한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 급식소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바로 어머니 말순이 평생 일했던 낡은 국밥집을 고쳐 만든 자리였습니다. 강 대표와 운명처럼 다시 만난 그 장소이기도 했죠. 점심 배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어요. 동네 홀로 사는 어르신들, 갈 곳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지우는 머릿수건을 두르고 커다란 국통 앞에 섰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뜨끈한 국을 퍼담았어요. 많이 드세요. 더 드릴게요.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쩍 자란 수아도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곁을 도왔죠. 할아버지, 여기 수저요. 수아가 야무진 손길로 식판을 나눠줬어요. 말수는 식당 한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자리였죠. 이제는 딸과 손녀가 온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말순의 눈가에 흐뭇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배식줄 맨 끝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서성였어요. 때 묻은 누더기를 걸치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노파였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불안한 눈빛을 굴리고 있었죠. 굽은 등 뒤로 차가운 봄바람이 스산하게 스쳤어요.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배식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더러운 손목에 빛바랜 금팔찌 하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죠. 줄 맨 끝에 선 초라한 노파는 다름 아닌 최명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병이 깊어져 잠시 풀려난 뒤 갈 곳을 잃은 처지였죠.
한때 최고급 아니면 상도 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명희가 지금은 고기 한 점 더 받겠다고 앞사람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봐요, 나 먼저 좀 줘요. 배가 고파서 그래. 목소리가 갈라져 알아듣기도 힘들었죠. 배식판을 든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손톱 밑엔 폐지를 줍느라 낀 시커먼 때가 가득했습니다. 줄이 줄어들고 마침내 명희의 차례가 다가왔죠. 명희는 식판만 내려다본 채 중얼거렸어요. 밥 좀 많이 줘요. 고기도 좀 넉넉히. 그때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명희가 흠칫 놀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퍼주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명희의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한때 짐승만도 못하게 부리고 뺨까지 때렸던 며느리 지훈이었어요. 지훈도 눈앞의 노파가 명희임을 단번에 알아봤죠. 국자를 든 손이 잠시 허공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분노도 미움도 심지어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저 이웃을 대하듯 평온한 눈빛뿐이었습니다. 명희의 흐릿한 머릿속이 어지럽게 뒤엉켰어요. 번쩍이던 샹들리에 아래 군림하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지금 이 초라한 몰골이 겹쳐졌습니다. 눈부시게 당당한 지훈 앞에서 명희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짓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가장 좋은 고기 반찬을 골랐습니다. 명희의 식판에 듬뿍 얹어줬어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묵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한 번에 명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평생 쫓았던 돈과 권력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은 겁니다. 극심한 수치심이 명희를 짓눌렀어요. 명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헛구역질을 하며 들고 있던 식판을 놓쳐버렸죠.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어요. 낡은 신발 위로 국물이 튀었지만 명희는 아픔도 몰랐습니다. 으악! 명희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명희는 지옥의 심판자라도 만난 듯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명희가 유리문을 거칠게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절뚝이는 다리로 골목을 향해 미친 듯이 달아났죠. 지훈은 바닥에 엎어진 밥과 반찬을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저 멀리 사라지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러곤 미련 없이 시선을 거뒀죠. 소란을 들은 강 대표가 이사장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강 대표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지훈이 마주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다시 국자를 들어 다음 사람에게 국을 펐죠. 다음 분 오세요. 많이 드릴게요. 그날 오후 배식을 마친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훈과 강 대표, 수아, 그리고 말순이었죠. 시원한 보리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식당 벽에는 사진 2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옛 국밥집 시절 웃고 있는 말순의 흑백 사진이 하나였죠. 그 옆엔 재단 식구들과 환하게 웃는 지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열린 창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수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죠. 엄마,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봉사할 거지. 그럼 우리 수아가 도와주면 힘이 나지. 지훈이 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말순도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에구, 이만하면 됐다. 됐어. 말순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나쁜 마음을 품은 자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서로 손잡고 나눈 사람들만이 남았어요. 그것이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치였죠. 식당을 나선 지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땅을 딛는 걸음이 단단했어요. 강 대표의 차에 오르는 지훈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저물어가는 도심 너머로 세봄복지재단 간판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오가는 급식소에서 지훈의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한때 남편의 방관 속에 눈물 젖은 밥을 삼키던 며느리가 이제는 갈 곳 없는 이웃들에게 국을 퍼주는 사람이 되었죠.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지훈이 도망쳐 나온 며느리에서 어떻게 당당한 이사장이 되었느냐고요. 그 답은 어쩌면 손녀의 뺨 한 대에 온 재산을 걸고 달려온 어머니의 사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제 두 발로 다시 일어선 지훈의 용기에 있었겠죠.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권력도 오만도 시간 앞에서는 한낱 초라한 누더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반대로 고통의 터널을 묵묵히 견디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봄바람 같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따뜻한 봄날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